오늘 밤 달이 붉게 물들 것입니다. 한양의 가뭄이 든 지 3년째였습니다. 곳간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백성들은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종시대 3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한 한양반가에 기이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온양에 팔려온 8살 아이가 불길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밤 달이 붉게 물들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불이 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정승댁의 화마가 휩쓸었고 그 아이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한양 전체가 들썩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불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창작 이야기이지만 조선시대 관상감의 과학과 한 아이의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살 아이의 이름은 별동이었습니다. 본명이 아니라 밤마다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죠. 별동은 한양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던 아이였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남대문 시장 처마 밑에서 떨며 잠을 청했고 더운 여름날에는 청계천 다리 밑 그늘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별동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쯤 흔한 시절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승댁 청지기가 별동을 발견했습니다. 청지기는 별동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싸우거나 장난치며 시간을 보낼 때 별동은 혼자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별자리였습니다. 너 글을 아느냐? 청지기가 물었습니다. 별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금은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별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요. 청지기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글을 아는 아이라면 정승댁에서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댁에서 일하지 않겠느냐? 밥도 주고 잠잘 곳도 주마. 별동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별동은 온양에 정승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정승에게 보고했습니다. 나리, 이 아이는 글을 압니다. 또 셈도 빠릅니다. 장부정리나 심부름을 시키면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양이면 쌀 한 가마니 값이로구나. 헛돈 쓴 게 아니길 바란다. 제대로 일을 시켜봐라. 별동은 정승댁 마구간 옆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좁고 낡았지만 별동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차가운 바닥 대신 짚을 깔 수 있었으니까요. 별동은 정승댁에서 온갖 잡일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낮에는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저녁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때로는 장보러 시장에 가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양반가의 심부름을 가기도 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별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배고프지 않았고 잠잘 곳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동은 밤마다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달의 위치, 별의 움직임, 구름의 색깔과 모양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했죠. 손에는 항상 작은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그렸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그런 별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좀 이상하지 않나? 밤마다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늘만 쳐다봐. 귀신 씌인 거 아닐까? 아니면 미친 거 아니야? 날 있게 말씀드려서 내쫓아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별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밤 하늘을 기록하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건 별동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5년 전 별동의 본명이 서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서운의 아버지 서준호는 조선 관상감에서 일하는 천문학자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읽고 날씨를 예측하고 달력을 만드는 일을 했죠. 서준호는 어린 서운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운아, 하늘을 읽는 자는 땅도 읽을 수 있단다. 달의 위치를 보면 조수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별의 움직임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지.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 수 있어.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란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어린 서우는 아버지의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버지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별자리를 외우고 달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영모죄로 잡혀갔습니다. 누군가 아버지가 역적들과 내통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결백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받고 옥에 갇히고 결국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우는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집은 몰수되었고 재산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어린 서우는 거리로 쫓겨났고 생존을 위해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서우는 별동이라는 이름으로 온양에 팔려 정승댁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을 매일 반복습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별을 세며 달의 위치를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아버지의 학문을 세상에 증명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별동은 저녁 식사 후 곡간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참기름 냄새였습니다. 이상하더군요. 곡간은 쌀과 곡식을 보관하는 곳인데 왜 기름 냄새가 날까요? 게다가 평소에는 맡을 수 없던 강한 냄새였습니다. 별동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별동은 조용히 곡간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볏짚 더미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볏짚들은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사이사이에 기름을 적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볏짚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송진 가루와 부싯돌을 갈아낸 가루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별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준비한 거야. 불을 지르려고. 게다가 땅바닥을 보니 여러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깊이를 보니 어른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흔적이었습니다. 별동은 급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은 중천에 떠 있었고 보름달이 가까워져서 밝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별동은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만약 곡간에 불이 나면 바람이 동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사랑채로 번질 거예요. 그리고 사랑채에서 안채로, 안채에서 행랑채로 계속 번지겠죠. 게다가 달이 이렇게 밝으면 불빛이 하늘에 반사되어 달이 붉게 보일 거예요. 그때 별동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운아, 하늘을 읽는 자는 땅도 읽을 수 있단다. 달의 위치와 바람의 방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 수 있지. 관찰하고 추론하고 행동해라. 그게 바로 학문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이란다. 별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관리인 박수를 찾아갔습니다. 박수는 정승댁의 모든 하인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박수 어른, 큰일 났습니다. 곡간에 불이 날 것 같습니다. 별동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수는 장부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별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뭐, 불이 난다고? 너 제정신이냐? 곡간에 무슨 불이 나? 정말입니다. 곡간 뒤에 볏짚이 수상하게 쌓여 있고 기름 묻은 자국도 있고 송진가루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람이 거세고 달이 밝아서 만약 불이 나면 닥쳐. 박수가 소리쳤습니다. 상전 댁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불이 난다는 거야? 5냥짜리 주제의 나리를 놀라게 할 셈이냐? 너 같은 놈은 당장 내쫓아야 해. 다른 하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원래 좀 이상했잖아. 밤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미쳤나봐. 불이 난다니 무슨 도깨비 보듯이. 저러다 진짜 쫓겨나겠어. 별동은 다급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불이 나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별동은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박수 어른,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곡간 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녀석이. 박수가 손을 들어 별동의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별동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달이 붉게 물들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셔도 늦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별동은 다시 곳간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준다면 내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겠어. 내가 직접 막아야겠어. 별동은 곳간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볏짚 더미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볏짚 사이를 헤집어 보니 부싯돌과 부시, 그리고 송진 덩어리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방화 도구예요. 누군가 오늘 밤 이걸로 불을 지르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짓을 하려는 걸까요? 정승댁을 불태워서 무슨 이득을 보려는 걸까요? 별동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별동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정승댁의 서자나리가 서 있었습니다. 서자나리는 정승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늘 천대받고 살았습니다. 2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고 과거에 응시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곳간을 확인하러. 별동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이걸 봤구나. 서자나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싯돌과 부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별동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게 나리 것입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소문은 들었다. 하지만 너무 똑똑한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서자나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리, 왜 이런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 집은 나리의 집이 아닙니까? 서자나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집? 이게 내 집이라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20해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집의 아들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아들이라 부르지 않으셨지. 형님들은 나를 늘 하인처럼 대했어. 나는 어릴 적 형님들이 새 옷을 입고 서당에 갈 때 그들이 벗어놓은 헌옷을 물려받아 입었어. 제사상에 오를 수도 없었고 사당에 절할 자격도 없었지.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나는 행당채에 숨어 있어야 했어. 별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리,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억울함을 이런 식으로 풀어선 안 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무고한 사람? 서자나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집에 무고한 사람은 없어. 모두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어. 특히 아버지는.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어.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아니, 투명 인간보다 못했어. 그냥 없는 사람 취급받았으니까. 그래도. 닥쳐. 서자나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너도 버림받았잖아. 온양에 팔려온 주제에. 너도 나처럼 세상에 배신당한 거야. 너도 알잖아. 이 무시당하는 기분을. 그 순간 별동은 깨달았습니다. 서자나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는 미친 게 아니라 절망했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스스로를 증명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별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저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저는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5년 동안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을 뻔했고 굶어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있었으니까요. 하늘을 읽고 땅을 읽고 사람을 읽는 법이요. 그리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치? 서자나리가 비웃었습니다. 가치가 뭔데? 신분이 가치를 정하는 세상에서 무슨 가치를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별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가치를 정합니다. 나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멈추시면 너무 늦었어. 서자나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다 준비했어. 오늘 밤 이 모든 게 끝나. 그 순간 바람이 더 세게 불었고 어디선가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동은 그 틈을 타 서자나리를 밀치고 곳간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불이야. 곳간에서 불이 날 것입니다. 모두 피하세요. 물을 준비하세요. 별동의 외침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수도 마지못해 나왔고
다른 하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곡간 뒤편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아마 서자나리가 별동과 대화하는 동안 공모자가 불을 지른 것 같았습니다. 불이다. 진짜 불이야.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기름 묻은 볏짚은 말은 장작처럼 타올랐고 바람이 불길을 더욱 크게 키웠습니다. 화염은 순식간에 곡간 전체를 집어삼켰고 사랑채 쪽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물이다. 물을 길어와. 안채로 번지면 큰일이야. 나리를 모셔내야 해. 하지만 별동은 침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바람의 방향과 불의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우물로 달려가 물동이를 들고 외쳤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불은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번집니다. 사랑채 서쪽 처마에 먼저 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불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수는 어리둥절했지만 불길이 정말로 사랑채로 번지는 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우물로 모여라. 물을 길어. 저 아이 말대로 서쪽 처마에 먼저 뿌려.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동은 계속 지휘했습니다. 볏짚으로 불을 끄지 마세요. 오히려 번집니다. 물만 사용하세요. 지붕 위에 기와를 떼어내세요. 불이 안채로 넘어가면 끝입니다. 안채 담벼락에 물을 적셔두세요. 불씨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별동의 정확한 판단과 빠른 지시 덕분에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불길은 곡간과 사랑채 일부만 태우고 서서히 잡혀갔습니다. 만약 별동이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정승댁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불길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흐름으로 시커멓게 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곡간과 사랑채 일부가 불탔지만 안채와 행랑채는 무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모두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승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정승의 옷은 그 흐름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승도 직접 물을 날랐던 것입니다. 정승은 천천히 별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별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구했구나. 내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큰 화를 입을 뻔했어.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해준 거야. 별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나리. 하지만 이 불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정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곡간 뒤에 볏짚과 기름이 일부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싯돌과 부시, 송진가루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땅바닥에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이건 방화입니다. 정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집에. 그때 멀찌감치 서 있던 서자 나리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부싯돌과 부시가 들려 있었고 옷에는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발 밑창에는 재와 송진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자에게 쏠렸습니다. 박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저건. 정승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랬느냐? 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체념,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별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곡간 뒤 땅바닥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자나리의 신발 밑창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계신 부싯돌도. 박수가 서둘러 확인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리. 발자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손에 방화 도구를 들고 계십니다. 정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정승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 탓이다. 정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구나. 내가 아비로서 너무 부족했어.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를 외면했지. 내 아픔을 보지 못했어.
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전 평생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동정 따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전 의금부로 끌려갈 테니까요. 아니다. 정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너는 분명 내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다. 하지만 정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 일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너는 의금부에 넘겨질 것이다. 그것이 법이고 정이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내 아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벌을 받는 동안 내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서자 나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그 말은 그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정말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으며 달빛에 반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은 꺼졌고 달은 다시 은빛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별동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맞죠? 하늘을 읽으면 땅도 읽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과학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요. 전 이제 알겠어요. 며칠 후 의금부에서 정승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서자가 아닌 별동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불을 예측하고 사람들을 구한 아이냐? 의금부 관리가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본명이 서운이고 내 아버지가 서준호 관상감이 맞느냐? 별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 하지만 아버님은 영모죄로. 그 사건은 억울한 누명이었다. 의금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최근 의금부에서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했다. 당시 영모를 꾸민 진짜 역적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이 자백했다. 내 아버지는 오히려 영모를 막으려다가 역적들에게 누명을 쓴 것이었다. 내 아버지 서준호 관상감은 결백하다. 임금께서 특별히 복권을 명하셨고 명예를 회복시켰다. 별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정승이 별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당당히 쓸 수 있겠구나, 서운아. 넌 온양에 팔려왔지만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했다. 내 가치는 천냥으로도 만냥으로도 잴 수 없어. 앞으로 이 집에서 공부하거라. 내 아버지처럼 훌륭한 학자가 되어라. 넌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서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우는 정승댁 서재에서 천문학과 역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정승은 최고의 스승들을 불러 서운을 가르쳤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운은 정승에게 보고했습니다. 날이 다음 주부터 비가 올 것입니다. 달과 별의 위치, 그리고 바람의 변화를 보니 장마가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3년간의 가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정승은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 정말로 한양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3년 만에 비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비를 맞으며 기뻐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5냥짜리 아이가 가뭄의 끝을 예언했다더라. 정승댁 화재도 미리 막았다지? 그 아이, 천재래. 하늘의 뜻을 읽는데. 임금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서운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서준호의 아들이냐? 임금이 물었습니다. 예, 마마. 서운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짐이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 미안하구나. 그리고 너도 참으로 지혜롭고 용감한 아이로구나. 앞으로 관상감에서 일하겠느냐? 서운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마마, 소인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백성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하늘을 읽어 재앙을 막고 땅을 읽어 백성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제 꿈이기도 합니다. 임금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부에 전념하거라. 그리고 관상감의 책임자가 되어라. 짐이 명한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우는 조선 최고의 천문학자가 되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관상감의 책임자가 되었고 수많은 재난을 예측하고 막았습니다. 홍수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해 백성들을 대피시켰고 가뭄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물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화재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을 미리 점검했고 전염병이 퍼질 조짐을 보고 방역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의 눈을 가진 서운 대감. 하지만 서운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는 관상감의 많은 제자를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법은 없다. 다만 제대로 보려는 눈과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하늘을 읽는 자는 땅도 읽을 수 있고 땅을 읽는 자는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학문이다. 그리고 학문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서운은 매년 아버지 묘소를 찾아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묘소는 역적의 묘가 아니라 충신의 묘로 복원되었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양의 가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천냥으로도 만냥으로도 살 수 없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서자나리께서 형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정승댁에서 평범하게 살고 계십니다. 정승 어르신과도 화해하셨고요. 늦었지만 그분도 행복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서운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달은 붓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은빛이었습니다. 서운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달이 붉게 물드는 건 불길이 비춰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불은 꺼졌고 달은 다시 제 빛을 찾았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온양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서운은 온양에 팔렸지만 결국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관찰하는 눈과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작은 변화 속에 큰 진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마법은 없습니다. 다만 과학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감사합니다.